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율촌의 최정렬 변호사입니다. 사전학 관련 IP 분쟁 동향 관련해서 주로 미국 배터리 소송 다 아시는,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소송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고 4차 산업 관련된 IP 분쟁이 국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제 강의 내용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기업들이 왜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두 원고 피고 다 한국 기업들인데 왜 미국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배터리 관련 소송 진행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기술 분쟁 동향 최근의 현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서 IP 소송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왜 과연 미국에 가서 소송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 소송, 침해 소송의 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다가 2013년 이후에 좀 주춤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벤터 액트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특허 무효 심판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IPR이라고, 인터파트 리뷰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무효 심판이라는 게 따로 없고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의 항변으로만 있었고 무효 심판 대신에 특허청의 재심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 무렵에 당사자가 일반 침해 소송이 아니라 별도로 소송이 걸리면 별도로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소송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특허 소송의 주된 원고 중에 하나는, 큰 원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하는 NP들인데, NP들이 하나의 특허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합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 병합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미국 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NP의 소송이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좀 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베이 판결이 나오면서 NP들의 가처분, 금지 청구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NP들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2014년 이후에 좀 소송이 줄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관련된 소송은 2010년까지 좀 줄어드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한국 기업, 특히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은 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2015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5년 이후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미국에서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원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그 법이 생기면서 관할이 주정부나 연방정부, 연방법원에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편의성 같은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미국 외에서의 어떤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시장이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으로 가느냐?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LG와 SK 이노베이션 사건이라든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영업비밀 사건, 보톡스 균주, 이런 것들이 자꾸 미국으로 가서 제기되느냐? 미국의 어떤 부분들이 이 소송
베뉴로서 포럼으로서 선택되는 요인이 되었나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광용 총장님 말씀처럼 결국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원고 입장에서는 입증이 용이하다, 침해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영업비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침해 입증이 굉장히 특허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만 영업비밀은 상대방의 자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침해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에 침해 행위를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리라는 게 뭐냐?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일종의 증거 조사 절차인데 재판을 하기 전에 여기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에서 보는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하는 히어링을 말씀드립니다. 히어링 전에 사전에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하게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들을 다 해서 증거를 정리하고 또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증인이 필요하면 상대방의 어떤 증인을 소환을 해서 증인 신문을 미리 다 해서 증거들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쉽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제로 제출하는 거 안 내면 그만 아니냐, 또는 예를 들어서 숨기면 그만 아니냐, 답변도 엉성하게 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디스커버리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불리한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관련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칫해서 디스커버리의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맞추지 않으면 소장 또는 답변서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또 디스커버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는 디스커버리 오더의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되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디폴트 저지먼트라고 해서 무변론 판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되면 재판을 해보기도 전에 그냥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인은 아까 그 이광영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배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억대 달러로 억대 수준이기 때문에 몇천억 대의 어떤 그런 그 소송들이, 손해배상이 몇천억 대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삼성전자와 KIP 소송 같은 경우에도 뭐 4억 달러가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엄청난 그 유인이 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IP 분쟁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배터리 관련된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이 경과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쟁이 격화됐다. 처음에 LG와 SK 사이에 배터리 전쟁이 처음에 영업비밀 침해로서 시작이 됐다가 특허 소송으로서 발전하면서 전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논의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합의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 ITC에서 잠정적인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의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디폴트 저지먼트가 잠정적으로 나왔는데 미국 ITC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합의가 계속 또 진행이 됐습니다. 연기되고 3번에 걸쳐서 최종 결정이 연기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재가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 날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019년 4월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연방법원에다가도 먼저 소송을 LG 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소송의 전형적인 어떤 루트를 따라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서 협상의 어떤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SK 쪽에서는 9월에 ITC의 특허 침해로, 먼저는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이 됐지만 특허 침해로
ITC에 제소하고 또 2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응해서 LG 에너지에서는 다시 또 배터리 그 무기물 코팅 분리막이라는 게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죠.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한국에서 기억하는 분 계시겠지만 LG화학, 당시에는 LG화학이죠. LG화학이 SK이노벤을 상대로 해서 그 분리막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다가 정정을 하면서 대법원에 갔던 사건이 다시 파기가 되고 내려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화해로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특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소송을 했고, LG는 SK 특허에 대해서 피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특허 심판원이죠. 특허 심판원에다가 IPR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LG 특허에 대해서 SK가 또 무효 심판을 청구했죠. 그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출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있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입니다. ITC라는 것은 미국 무역위원회인데, 미국 무역위원회는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조사 신청을 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 관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불공정 행위에는 특허, IP 침해,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 등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가장 흔한 것은 덤핑이죠. 반덤핑 금지, 그런 것들이 ITC의 원래 역할이었는데 ITC가 불공정 행위에 지적재산권 침해도 포함을 하면서 ITC의 업무가 하나의 특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 포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원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되는. 다만 단점은 이제 금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배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ITC의 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이라는 것은 미국 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침해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 예를 들면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또는 뭐 부정경쟁 행위, 예를 들면 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관련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이 적극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구제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 명령, 수입 배제,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물적인 처분 이런 셈이죠. 근데 손해배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제 요건은 공익성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공익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요건으로서의 공익성이라기보다는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공익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지 행위가 미국 내 다른 산업을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공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ITC 판결에 대해서 특이한 제도, 행정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요 기간은 18개월 이내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법원 판결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하고 히어링하고 최종 판결까지 거의 2년 정도가 대부분 걸리는데 18개월 이내에,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 무기한 연기되기도 하고, 그런데 ITC는 18개월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도 답변 기한이,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질문,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10일 이내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컴퓨터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서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디스커버리 범위도 그 관련 검색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같은 게 굉장히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거는 제 소송에서 그 ITC 소송
관련해서 절차를 이렇게 표로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면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30일 이내에 그 ITC에서 이 사건은 조사를 하겠다라고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디스커버리 절차가 들어갑니다. 디스커버리는 ITC와 무관하게 당사자들끼리 변호사들끼리 데포지션도 하고, 데포지션은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신문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또 추가적인 자료를 또 요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메일 체인에 보니까 쭉 이런 메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메일이 빠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메일을 내달라라고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미국 내 당사자인 경우는 21일, 그 다음에 미국 외의 당사자인 경우는 피고가 그러니까 25일 이내에 신속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개시 후 당사자 간의 예비 협의가 되고 이제 정식으로 조사 개시 후 6개월 내지 9개월이 되면 히어링을 합니다. 히어링이라는 게 일종의 재판이죠. 재판 절차에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배심원은 없습니다. 배심원은 없고 판사들 앞에서 뭐 데포지션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나온 증거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사 개시 후 14개월 이내에 또 예비 결정을 합니다. 예비 결정은 그 담당 판사가, 그러니까 행정법 판사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로 저지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ALJ라고 하는데 정식의 어떤 사법 판사가 아니라 행정 판사, 우리나라 심판관 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들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 정식 변호사이면서 행정법 판사입니다. 히어링을 주재하는 거죠. 잠정적인 결정을 하면 위원회 전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이 나오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기각을 하는 거니까 그 즉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위반이 된다고 하면은 그 배제 조치를 명하면 60일 동안 그 대통령이 이거를 허락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하기보다는 그 미국 그 무역 대표부 USTR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C가 진행이 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도 SK가 제기한 2건의 소송 가운데는 한 건은 특허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지가 안 됐고, 그래서 SK가 제기한 특허 한 건과 LG가 제기한 2건은 민사소송 절차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미국 소송에서,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ITC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손해배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침해 금지는 가능하지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나 이런 실시하지 않는 그런 원고에 의한 침해 금지는 인정하지를 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요건이 ITC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판결 이후에 가처분이나 이런 금지 청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방법원 소송은 배심원 재판입니다.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 침해 여부나 이런 것들을 그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심원에 대한 그 소송 테크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요 기간은 뭐 1.5에서 3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한 3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한국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없겠지만 미국 가서 한국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그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가장 특허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ED 텍사스라고 하는 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한국에 와서 하셨는데 제가 관여하는 모임에서 그분 말씀이
증인의 통역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통역하는 사람이 증인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과장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잘 연기를 잘하면 배심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데, 거기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냥 기계적인 통역만 하다 보면 증인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 소송에서 어떤 유의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 소송은 그러니까 이런 배심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원을 정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뭐 법원이라는 것은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원고 입장에서 정할 때는 권리자에게 좀 유리하고 신속한 법원, 그게 이제 알려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신속하고 권리자 친화적이다라고 해서 한때 거의 많은 특허 소송들이 그 법원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조금 흩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관할 요건을 연방 대법원에서 특허 소송의 관할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또 서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도 특허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적인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많이 요즘은 조금 흩어지는 추세지만, 어찌됐든 법원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뭐 미국 소송은 뭐 밀리언 달러 단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이제 그 무효 심판을 피탭, 페이턴 트라이얼 앤드 어필 보드라고 우리로 치면 특허 심판원입니다.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심판을 양 당사자가 제기했습니다. LG에서 한 건, SK에서 8건에 대해서 IPR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의 심판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무효 심판은 재심사 형태로 특허청의 직권으로만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인벤션 액트에서 당사자들이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인터프라트 리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IPR을 신청을 하면 우리 무효 심판 절차와 유사하게 신청인과 특허권자가 참여하고, 그 PTAB에 우리 특허청의 특허 심판원의 심판관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무효 심판에서 기재불비도 주장할 수 있지만 기재불비를 주장할 수 없고, 주로 이제 그 선행 기술에 의한 신규성, 그 다음에 진보성 결여를 다툴 수 있고, 선행 기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심사 단계에 제시됐던,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 제시되어 극복되었던 선행 기술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행 기술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당한 지 12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등록 후에 9개월 후에만, 9개월까지는 그 무효 심판 IPR은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우리의 취소 심판결 같은 그런 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9개월까지는 어떤 사유로, 기재불비 사유로도 무효 심판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다음에 침해 소송은 반드시 중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침해 소송을 담당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 케이스에서는 중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6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게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살펴보고 이거는 IPR을 게시할 만하다라고 해서 게시를 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거기도 뭐 그렇게 해서 12개월 이내에 심결을 하는 것이고, 일부 무효 사유가, 심판이 여러 개 계속돼 있는데 무효 사유가 중복이 되면 일부는 기각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복을 이유로 6건이 기각됐고 일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데포지션 같은, 증인 진술 같은 일부 제한적인 디스커버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또는 ITC 절차처럼 풀스케일의 그 디스커버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타임라인입니다. 원래 타임이라면 5월 29일 날 4월 19일인가 4월 29일에 제기가 됐으니까 5월 29일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디스커버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히어링을 하는 게 6월 5일까지. 그래서 행정판사 그 히어링을 주재한 그 담당 판사가 예비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4개월 이내에 전체위원회에서 심리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12월 5일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침해가 인정이 안 되면 10월 5일 날 최종 결정이 나겠죠. 대통령한테 갈 필요가 없으니까 기각이 되면. 이게 이제 원래 예정됐던 타임라인이고 실제 진행은 그 5월 29일 날 조사 결정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4일 날 디스커버리 절차를 위반했다. 그 SK 쪽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위반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폴트 저지먼트, 무변론 판결. 우리는 뭐 자동 패소 판결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변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어링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어떤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변론 또는 무심리 판결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가 이제 무변론 판결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재판을 안 해보고 재판에 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재심리를 해서 원래는 그 10월 5일 날 최종 결정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진행이 되고 또 미국 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가지고 2021년 2월 달에 비로소 그 수입 배제 범위를 그러니까 침해는 디폴트 저지먼트니까 이제 침해가 사실상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됐으니까 수입 제한 범위를 상당히 제한을 한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검토가 나서 3월 31일 하도록 특허는 이제 그 사이에 ITC 조사에서 특허에는 비침해 판결은 LG 특허 침해 사건은 ITC 조사에서 비침해 판결이 나왔고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4월 11일 날 거부권 검토가 종료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끝나는 것이고 승인을 해주면 이제 금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전날 전격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송은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커버리예요. 아까 미국 소송에서 주의할 점을 여쭤본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적당히 자료를 숨기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자료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은 들통이 납니다.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지워졌던 메일까지 다 복구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증거 보존 의무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단계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리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증거 보존 의무거든요. 소송이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소송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보관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메일 보관 정책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는 건 다 무조건 삭제하는 서버에서 삭제하는 자동 삭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소송이 예상되면 그 관련 자료는 무조건 보관해야 돼요. 또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그 소송과 관련해서 자문을 했던 변호사나 변리사들한테도 자료를 보관하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는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에서 변호사 자료를 뒤져볼 수는 없지만 한국 변호사 변리사가 미국 법원에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가 인정이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퀘셔너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나 한국 변호사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소송이 예상되면 로펌이나 변리사님 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하고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면 그거는 뭐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비리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변호사나 변리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이 건도 보면은 예비 결정문에 보시면 금지 요구하는 그 우리 cease and desist letter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말로 치면은 뭐 내용 증명을 보낸 그때부터는 적어도 소송이 예성이 합리적으로 예견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킵해야 되는데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야, 이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너네들 이 자료도 내라라고 리스트를 줬어요. 엑셀 시트를 줬는데 못 냈어요. 그리고 일부 보면 못 냈던 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명령 위반, 그다음에 자료 삭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디폴트 저지먼트를 받게 된 거죠. 그런 구체적인 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셈이 됐죠.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게 이런 대기업이나 미국 변호사가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디폴트 저지먼트 다퉈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제 명령 발동되면 공익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도 기한 연장을 하면서 그 공익적인 의견 청취를 ITC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접수되는 의견서를 훨씬 넘는 40건 이상의 의견서가, 근데 주로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포드, GM. 왜냐하면 배터리를 수입을 못하거나 판매를 못하면 그 벤더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주로 많으니까 전기 자동차. 그러면 벤더가 줄어들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서 의견을 많이 냈고 대개 이제 배제 명령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의가 됐고,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P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또 정책, 이 두 가지가 그 모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거는 퀄컴 애플 사건, 삼성 애플 사건에서 애플 휴대폰에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레이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등에 의해서 금지가 됐죠.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수입 배제가 되면 큰일 나겠죠. 미국에서 애플을 가장 많이 쓰는데. 예, 요게 그동안의 배터리 전쟁의 전체적인 경과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소송에 있어서의 장단점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특히 디스커버리나 비용, 손해배상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등을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4차 산업의 가장 기술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입니다. 초연결. 디지털 기술과 종래 기술을 결합해서 연결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에서 핵심 성장 동력이 바로 IoT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은 결국은 Io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둘러싼 분쟁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IoT 특허만을 가진 그 특허 풀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허 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특허권자들이 모여서 특허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서로 간에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공동으로 행사하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아반시라는 게 대표적인 것인데
이게 아반시 소속 특허권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있죠. 뭐 퀄컴이니 샤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시 공격 대상은 주로 최근에 완성차 업체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카라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위치를 찾는다든지 자동으로 시동을 걸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텔레메트릭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TCU라는 겁니다. 이 TCU에는 여러 가지 5G, 4G, 그다음에 LTE 관련 특허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권자들은 사실은 원래는 그러한 특허 기술들이 TCU에만 있기 때문에 칩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상대로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그 칩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판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특허 침해다. 물론 이게 표준 필수 특허인 경우에는 약간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제조사한테 라이센스를 안 주고 자동차 회사에다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퀄컴의 그런 우리 공정거래 사건과 같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벤더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노키아나 같은 데서 이렇게 다임러 벤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를 판매 금지를 신청했고, 이것이 이제 그 특허 분쟁의 경과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허가 인정이 됐고, 일부 회사들은 테슬라 같은 데는 다 타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우리나라 IP법 개정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광영 총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